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일 제12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해배상 산정 부분, 손해배상의 특수한 이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 부분에 있어서 계약 해지의 개념에 관련된 그러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에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만 예정한 것이고요. 손해배상까지만 예정한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감액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입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 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귀책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예정 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 예정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이제 당사자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예정액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그런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4번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감액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 시점이 아니라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5번입니다. 배상 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과실상계도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죠. 따라서 당사자,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6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의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당사자가 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실 비율이 50%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청구 금액을 좀 바꿀게요. 당사자가 6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와 4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해보죠. 자, 과실 비율이 50%라고 한다면은 손해액은 50%니까 50만원이 손해액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사자의 청구액이 그 잔존액, 그러니까 당사자의 청구액이 과실비를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은 이제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40만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청구액을 전용 40만원을 청구하면 40만원을 전액 인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 50만원, 그러니까 과실상계라고 남은 50만원이 청구액보다 적을 경우에, 즉 청구액이 인용하고요.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즉 이제 50만원이 되는 경우죠. 청구액은 60만원인데 이제 과실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50만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한다. 50만원만 인용한다는 뜻이죠. 두 가지 금액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구한 거 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청구한 게 이제 캡이 될 텐데요. 근데 만약에 청구한 게 잔액보다 더 적다면은 적은 거를 인용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청구액이 50만 원만 손해배상 금액이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7번입니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이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 법원은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행을 지체한 날수만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액이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제 이를 과다하기 때문에 법원이 감액할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같은 경우도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 같이 포함시켜서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함에 있어서 판단하면 되고 별도로 이제 그 과실상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7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나머지 문제를 보도록 하죠. 9번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그것은 손해배상이 예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그렇지는 않죠. 자,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그것이 해약금으로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바로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이제 당사자가 위약금,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하는 게 위약금이 되겠죠. 당사자가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을 해야지만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취급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당사자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을 하면서 두 번째, 만약에 갑이 이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니까 을이 갑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 사이에는 이 계약금을 기초로 해서 위약금을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이상은 계약금 자체가 바로 위약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금은 계약금인 거고요. 다만 요 밑에 거는 위약금의 약정인데 그 위약금을 계약금과 연동시켜서 2,000만 원이라는 금액, 이거 사실 어떻게 됐든지 양 당사자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받고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거니까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금액을 계약금을 원용할 뿐이지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죠.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산정과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법원은 반드시 손해배상은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당사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과실상계를 이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11번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 약정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본계약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종된 계약인 위약금 약정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근데 계약 해제 같은 경우 달라요. 계약이 해제된다고 해서 위약금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급 계약이 취소가 되면은 위약금 약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어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서 위약금 약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계약이 취소된다면은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한다면은 그 위약금 약정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잃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13번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과 달리 감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액 규정이 있지만은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는 이상은 이걸 법원이 감액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원, 손해 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원, 피해자의 과실이 30%인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원인데 이건 틀린 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손익상계하고 과실상계를 할 경우에는 먼저 하는 것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일단 30%니까 손해액은 70만원이 되는 거죠. 70만원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익 30만원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손해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자, 만약에 그 손익상계를 먼저 한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면은 이 그러니까 빼는 손해 그 이익 30만원이 이익이 30%만큼 줄어들잖아요. 손익을 줄일 필요는 없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손익을 줄일 필요는 없죠. 이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입은 이익이니까 이거는 이익 자체를 줄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손해액 중에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을 빼주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9만원이 아니라 이 49만원이라는 금액은 먼저 손익상계를 해서 30만원을 뺀 다음에 그 70만원에 대한 70%니까 49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먼저 그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액에 대해서 손익상계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이 그 기일까지 단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규정을 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 지급 기일이 도과되면 계약은 해제된다. 자, 자동 해제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동 해제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잔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되겠죠. 만약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은 동시행 관계인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만 그래야지만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행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은 바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계약의 내용을. 자, 그러니까 계약은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16번입니다. 틀린 게 되겠죠. 16번입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출석 시험에 관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해배상의 방법이라든지 손해배상의 산정, 과실상계 이런 손해배상의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의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금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주의고 원상회복주의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제 갑이 을한테 X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X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을한테 X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을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능을 이유로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행지체로 인해서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되었든 만약에 을이 갑한테 이제 그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그 부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액수, X 부동산의 시가를 상정할 것인가, 즉 시가 상당액이 결국은 손해가 될 텐데요. 어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보배상을 산정을 할 것인가,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는 불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능이 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보배상액을 산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행불능 이후에 시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나 또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잖아요.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 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 거절과 이행 지체는 두 가지가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긴 하지만은 이행 거절 같은 경우에는 이행 거절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전보배상 액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인데요.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무불이행 자체에 기여를 했거나 또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 경우에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는데요. 자, 이 채권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과실처럼 이제 그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라고 하는 엄격한 주의무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신측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실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자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에 대한 것도 역시 과실상계에서 고려되는 채권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것과 그 다음에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을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놓기도 해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만 있다 보니까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 속에는 이제 채권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기여를 한 과실 또는 손해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채권자의 기여 과실, 이런 부분을 둘 다 과실상계 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채권자한테는 책임 능력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어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 능력까지는 요구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죠. 채무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 왜냐하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과실 비율과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과실 책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과실 비율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과실 비율이 없는데 채권자의 과실 비율을 논한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무과실 책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라는 건데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채무자한테도 과실 없이 책임이 인정되는데 채권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형평의 원칙상 채권자의 과실 비율도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산정을 하는데 근데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준용되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문장 자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갑과 을이 있고요. 이제 A가 대리인입니다. 근데 A가 무권 대리인이에요. A한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을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A한테 대리권이 없다면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을이 표현 대리를 주장했고 그 표현 대리가 이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갑과 을 사이에 A가 무권 대리인이지만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은 갑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을이 표현 대리권이 있음을 믿은 것은 맞지만은 그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은 것에 대해서 을한테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을의 과실을 고려해서 을의 갑에 대한 이행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 이행 책임을 계약 행위에 따른 이행 책임을 감액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행 청구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것이고요. 이행 책임을 덜어내는 데 있어서 과실상계가 이용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자한테 과실이 있다,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실을 고려해서 이제 이행 책임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손해배상 예정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한다면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손해 입증을 미리 좀 사전에 곤란함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해두면은 이제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금액 자체가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심리상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강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은 두 가지,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요.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사 도급 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일수별로 지급되는 금액, 그걸 이제 지체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니까 이 지체상금도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결과가 전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손해배상 예정을 하면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손해가 손해 예정액보다 더 적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손해가 그 예정액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예정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은 특별 손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손해가 그거보다 더 적더라도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가 그거보다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예정액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신중하게 해야 되죠.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그 입법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기까지는 일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은 손해를 더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손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 손해도 역시 포함해서 예정액을 넘어가는 특별 손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정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예정액이 당사자가 손해배상하기로 했던 예정액이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제 감액은 할 수 있지만은 증액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채권자의 과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감액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감액을 하는 경우라면은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까지 고려해서 과실상계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는 않는 겁니다. 과실상계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감액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인데요. 이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약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일단은 근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약벌이 되려고 한다면은 당사자가 위약벌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위약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위약벌을 부과를 하고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은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손해배상 액수, 배상 여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두 번째는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 된다면은 그 위약금을 감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약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면은 그 위약벌은 감액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약벌은 이제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요. 다만 위약벌 자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한다면은 법원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효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위약벌이 조금 과다하다고 해서 바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시험에도 봤지만은 이제 계약금과 위약금은 원래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연계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서로 연동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금은 당연히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약금인데요.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이 되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이 있게 되면은 별도로 손해배상 액수라든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배상된 예정액을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계약금과 위약금은 별도의 그 제도인데요. 별도의 제도인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엮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갑과 을이 합의를 할 때 이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을은 갑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갑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갑이 위약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위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이 위약하는 얘기는 2,00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런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제1항은 계약금에 대한 약정인 겁니다. 그리고 제2항은 위약금에 대한 약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1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계약금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약정 해제권을 위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조항은 이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래 계약이 해제되면 1,000만 원 돌려주고 다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을이 위약했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을이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거니까 을이 갑한테 1,000만 원을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약정은 위약금에 대한 약정, 즉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약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연히 제 첫 번째 약정과 두 번째 약정이 우연히 그냥 겹친 것 뿐이에요. 금액 면에서. 이 첫 번째 약정과 두 번째 약정이 내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을이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약정은 갑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을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00만 원을 을한테 두 배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000만 원을 을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을이 갑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정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금과 위약금은 관련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거래 실무상으로는 양자가 10%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1억짜리 계약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금액면에서 우연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우연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금과 위약금은 별도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손해배상 예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손익상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상계라고 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뭔가 얻은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받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출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 이익을 또 얻고 손해배상도 하게 되면은 채권자가 이중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았다면은 그로 인해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제하는 것, 이것을 손익상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익상계도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련된 문제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손익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A가 B한테 옷 3,000벌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B가 일실이익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얻지 못한, 이제 이걸 되팔아서 전매해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근데 청구는 했지만은 이 2천만 원의 이익을 올리려면은 B도 사람을 채용하고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판매한 시설 같은 걸 임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절약했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부분을 2천만 원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인건비와 임대료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더 이상 손익상계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당사자의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속에 그로 인해서 채권자가 절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손익상계를 주장해서 그 부분을 손해에서 드러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해둔 원석, 이제 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 같은 거하고 좌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원석이나 좌대를 제3자한테 팔면은 어떤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손해배상을 하면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익을 공제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같은 거, 이제 이런 휴업급여를, 그러니까 쉬는 것에 대한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이제 손해배상액에서 빼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금 지급, 이제 보상금 지급하는 데서 대위해가지고 이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제하고 이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원비에 상당하는 손해 중에서 식비, 그러니까 입원비 속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식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입원을 하든 안 하든 밥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병원밥 사 먹는 게 뭐 이제 그 비용, 그 억지로 사 먹게 되는 꼴이 되겠지만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식비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그러니까 입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전체가 다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중에서 식비는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동능력이 상실돼서, 예를 들면 30%의 가동능력이 상실돼서,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얻을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어요.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30%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 그만큼이 얻은 이익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제 규범적 손해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침해 같은 경우에는 비록 노동능력이 상실됐을 때, 그때는 그 노동능력 상실에 의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구체적 손해, 현실적인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어도 수입이 줄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노동능력 상실 자체를 손해로 파악해서 그것의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소득에 곱해서 그 금액 자체를 일실이익으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렇게 규범적 손해 개념을 우리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동능력 이제 평가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상실을
수익률을 평가해서 하는 거, 그런 방법도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가동 능력을 상실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채권자가 얻은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산업재해보상법상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유족보상 일시금과 장례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장례비 같은 경우도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기 때문에 장례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유족보상금과 그 다음에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계약 같은 경우도 내가 보험금을 내고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니까 그 보험계약 같은 경우도 손익상계 대상이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해볼 때는 먼저 그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그 손해배상액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손해배상 액수를 확정한 다음에 거기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을 드러내는 게 맞는 거고요. 먼저 손익상계를 한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채권자가 얻은 이익이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제외되고 공제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손익상계를 한다. 이 부분 이제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이익 공제, 중간이자의 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140만 원을 이렇게 받는데 매달 100만 원, 뭐 이제 140만 원, 10만 원씩을 해서 이게 140만 원이 아니겠다. 이제 100만 원씩을 지급받는 건데 지금의 100만 원과 장래의 100만 원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은 장래에 140만 원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 얘기는 장래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장래의 금액을 지금 이제 장래에 100만 원을 받으면은 그건 지금 받으려면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자만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0.5%를 계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도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단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복리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자에 다시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단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복리가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단리로 계산할 것이냐 복리로 계산할 것이냐,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현재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복리로 계속 계산이 돼가지고 장래의 그 금액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상승하는 금액 자체가 급하게 상승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리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지수 함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직선 함수식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이익이 지금으로 환가됐을 경우에 그 복리보다는 조금 더 환가된 금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채권자한테 유리한 것은 이제 복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단리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단리로 계산하는 것은 호프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하는 건 라이프니츠식이 됩니다. 라이프니츠식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8년 뒤에 100만 원 받는 것을 지금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호프만식으로 하면 7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복리에 따르면은 8년 뒤에 100만 원 받을 것을 지금은 67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또 채권자한테 피해자한테 좀 더 불리하게 되죠. 이제 라이프니츠식이 더 불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법원은 라이프니츠식이냐 호프만식이냐 이런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중간이자의 공제고요. 중간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100만 원과 미래의 100만 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100만 원과 장래의 100만 원을 서로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자 부분을 공제하는 거, 이걸 이제 그 중간이자의 공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상자 대위인데요. 배상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그
이제 채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이미 그 정보배상이나 그런 걸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채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해준 채무자는 채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손해배상 내용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이제 세 번째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구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그 개념들 앞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계약 해지와 해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약 해제하면 해제하고 합의하고 뭐 이제 합의 해제하고 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해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해제와 그 다음에 단독행위로 인한 해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계약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의 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말 그대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립한 계약 자체를 당사자가 합의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합의 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계약 성립과 별도의 또 하나의 계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당사자 합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공부했을 때 그럴 때 청약의 내용 속에는 이제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 권리 의무의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지만 청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게 들어있지 않으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청약과 승낙 속에는 해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겠죠. 이 단독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권이라고 하는 형성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도 두 가지가 근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서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것을 이거를 약정해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이거를 이제 법정해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약정해제권의 대표적인 것, 당사자가 이렇게 뭐 약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약정해제권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계약금이 되겠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약금 약정 같은 경우가 양 당사자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정해제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려나요? 네, 544조나 545조. 그러니까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 544조는 이행지체 같은 불능 같은 경우에 이행지체 같은 경우에 그 다음 546조는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되겠죠. 그 밖에도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에 계약 해제권 같은 경우도 역시 법정 해제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 해제되는 방법이 합의에 의해서 해제가 되거나 또는 약정 해제권이 있거나 또는 법정 해제권에 의해서 계약 해제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독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바로 그러니까 이제 즉시 해제를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랑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다는 그런 해제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해제 같은 경우에 단독행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 해제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합의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합의 해제도 있어요.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바로 계약이 해제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합의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해제에 관해서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금 그 사례에서 나오는 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일단 단독행위 루트로 들어가서 단독행위 중에서 이게 법정 해제권인가 약정 해제권인가 또는 이 조건부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건가 뭐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합의 해제를 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합의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조건부로 합의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약 해제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에 의해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제권은 당연히 형성권일 수밖에 없고요.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약금이 아니라 해약금 약정이 이제 대표적인 약정 해제권 발생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법정 해제권, 뭐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정기행위 또는 뭐 이제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 해제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당사자의 별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 있듯이 합의 해제 같은 경우도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매도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공탁을 하고 매수인이 그걸 아무 이의 없이 받아갔다라고 한다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종료한다, 해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 계약이 있었다, 해제 계약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그렇긴 하지만은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합의 해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해져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만 합의 해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합의 해제에서는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약간 그 단독행위에 의한 해제와 겹치는 부분도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합의 해제하게 되면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고요. 물권 변동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약 해제와 일방 해제와 동일한 효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도 보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등기 등에 의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보호가 되잖아요. 계약 해제의 경우에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합의 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상회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 548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자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조항이 적용될지 안 적용될지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가에 따라서 원상회복의 내용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실현되면은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 건 시권 약관이 붙어 있는 계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시키는 약관이 붙어 있는 그 계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고 하는 것.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계약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제 조건부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해제 조건이
성취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고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러한 약정은 이게 이제 잔금을 지급하는데 잔금이라고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여서 매수인을 이행 지체에 빠지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미지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과 잔금 미지급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 때문에 달리 취급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 해제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살펴본 겁니다. 이제 계약 해제의 정의에 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 해제에 관한 요건들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요거는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 한번 사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고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즉 중간 시험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을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답안지 작성보다도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기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한번 그 계약금에 관한 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계약법 2에서 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 줌 수업에서 이런 경우에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그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이 사례를 어떻게 풀 건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걸 안 풀어보고 다음 주에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예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할지 이 문제는 15점 내지 20점짜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 내에서 문제를 한번 풀면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문제를 풀고 그 안에 답안지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례 문제까지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사례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판결의 내용인데요. 이 판결의 내용들은 조금 중요한 판결보다도 이렇게 자잘한 내용들, 손해배상에 관련된 그런 그 OX 지문 같은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긴 한데요. 일단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